말씀드린 북극해의 면적이 1,400평방킬로미터. 그래서 남한이 10만이라서 140배가 정확합니다. 제가 아까 14배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정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오늘 좌장이신 정필수 박사님께서 북극해에 대한 우리의 그 관심이 지금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거랑 별개로 북극해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건가는 다양한 각도로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이, 공부 모임이 학자도 있고, 연구자도 있고, 비즈니스맨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비즈니스 쪽에 두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게 실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비즈니스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진행하면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문기 박사님께서 우님 시황이 약간은 좀 비관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낭트대에 있는 김남구 박사님한테 유럽 얘기 잠깐 듣고, 지정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남구 박사님, 유럽 얘기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네, 오랜만에 들어와서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잘 들으십니까? 예. 예, 제가 유럽 쪽은 지금 제대로 좀 팔로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어, 많은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다만 조금 오늘 북극 항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덧붙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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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까요? 예. 네. 김희영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강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글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북극 항로 같은 경우는 김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해양법 협약 적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234조 결빙 해역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아직 북극 항로에 음, 대한 지식은 짧은데, 이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유럽 항로를 개척하는 거라고 보면 아마 저기 발틱해도 우리의 함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유럽사법재판소 재판소 판결문 중에 그 보스포러스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파나마 선적의 어, 선박이 핀란드 항해 중에 그 유류 오염을 발생시켜가지고 핀란드 해사법원에서 벌금을 물었는데 핀란드 대법원까지 상고가 됐습니다. 근데 핀란드 대법원은 그 유엔 해양법 협약 220조 6항, 즉 여당국이 해양 오염을 야기한 외국 선박에 대한 소송 관할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해석을 좀 요청하는 내용을 그 사법재판소에다가 한 건데요. 사법재판소에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그 발티케와 같이 좀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한 해역에서는 이 외국 국적 선박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좀 얘기한 게 있어서, 앞으로 우리 북극 항로에 우리 선박이 나갈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오늘 마침 또 김현 교수께 좋은 강의해 주셔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럽 전기선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 또 팔로업을 제대로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운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 그 김남구 박사님이 유럽의 그 시장 동향을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면은 서울의 분위기, 유럽의 분위기가 맞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오늘 팔로업 지정 하겠습니다. 토론으로 되어 있는 서현정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음성을 켜셔야 됩니다. 네, 예, 혹시 잘 예.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폴라리스 시팅의 법무팀에 있는 서현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네, 두 가지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겠는데요. 네, 그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해서 사실 개척이 아예 안 돼 있는 항로는 아닌데 이제 많은 부분이 조금 미지지대로 남아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시범 운항 정도 해본 정도에 그쳐 있고요. 2013년, 15, 16년 정도예요. 그리고 그때에 했던 이제 항해 중에 제가 보니까 한 네다섯 항차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의미 있는 항차로 남아 있는 거는 글로비스가 납사 운반했던 항차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야말 프로젝트의 중량물 운송했던
그 건설 공사에 필요한 중량을 운송했던 그런 항차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설 공사들은 이제 좀 다 거의 마무리가 됐고, 뭐 프로젝트 자체는 이제 허무 실고 뭐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제재 때문에 뭐 제재 이슈는 이제 별도로 치지만은, 근데 네, 실제 의미 있는 항차는 네, 납사.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냐면은 당시에 6만 톤 데드웨이트 정도 되는 그런 내빙선을 스테나버크에서 글로비스가 운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항차를 좀 제가 파헤쳐봤어요. 그런데 그런 피닉스 탱커선이 데드웨이트가 그 정도 되면은 보통은 만재로 실었을 때 수심에 잠기는 그 불 아래로 잠기는 드래프트가 아마 13m가 넘어갈 텐데, 보통 이제 북극 항로 얘기하시면은 안전하게 가려면은 수심이 10m 뭐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얼마나 들었을까 찾아보니까 아마 4천 톤밖에 못 실은 거예요. 보통 배들은 그럼 이런 부적운임 같은 걸로 이제 그 경제성 때문에 부적응님도 받도록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항해는 좀 약간 실증을위한 시범항해라 좀 특이하게 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합의를 갖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거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게 좀, 그러니까 그 횟수랑도 관련이 있고, 또 그러니까 해도 같은 것도 잘 모르기에, 저희가 잘 모르고 러시아가 특히 그 북동항로 그 항해 구간, 저희가 모르는 미지의 항해 구간에서는 그렇게 따라가기만, 러시아가 원하는, 그러니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야 했기에, 어, 네. 최대한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많이 6만 톤이 넘게 실을 수 있었는데, 4만 4천 톤만 하시고 갔다는 그런, 규정이 강력하게 들었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 김인영 교수님께서도 방금 발표하실 때 저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 들어도 정말 네, 계속 또 보강해 주시고, 네,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네, 그 해도랑 전자해도의 그 가망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 또, 사실, 이전에 국회에서 권무정 박사님 발표하실 때 보험과 관련해서 위험 요소로 북극해역에서 그 현대식 해도가 10에서 15% 수준만 완비돼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 최신 해도를 구비하는 게 가망성이랑 직결되는 요소잖아요. 특히 이제 출항 시 안전하게 항로 계획을 짤 수 있는 해도가 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게 가망성 위반의 보험 면책 사유에 속하기도 하고, 사고 시 보험금 받지 못할 가능성 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북극해에서는 또 좀 이렇게 기산이나 해빙선 같은 가변적인 정보가 있어서 기존 후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또 불가능하기도 한데요. 그런 그 최신의 정보들은 좀 전자해도에도 실시간으로 반영할 의무가 국제법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항행경보나 빙의보고, 기상예보 등 별도의 체계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북극항로에 대해서 네, 그 발의된 법안을 좀 이렇게 국해운정보센터가, 이거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해운정보센터가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반드시 설치를 해서 이런 해도 관련해서도 한국이 스스로 많이 연구하고, 그래, 그 최신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제도나 기술을 완벽에 가깝도록 완비를 하는 것이 저희 그 구간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저희 배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경제성까지, 사실 1m를 더 실을 수 있다는 것은 선사들의 경제성이 더 확보될 수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한 유인을 어, 네, 사실은 이윤이 있어야 민간 회사들은 그 구간을 운영을 하려 할 거잖아요. 네, 유인을 더 주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사실 법상 그 센터의 설립 취지가 데이터의 구축이랑 해빙 현황 및, 한국 항로 안전,
항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네, 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위 그 항로에는 소위 헤이팅기라고 일컬어지는 하절기에도 때로는 이제 블리자드 같은 게 발생하기도 하니까, 또 그리고 북극 항로의 그런 특성이 있고, 연안국인 러시아의 언어 장벽이나 제가 북극 항로 연구를 하면서 러시아 자료를 검색할 때 정말 언어 장벽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어 장벽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슨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언어는 요즘 사실 구글링으로 돌리면은 되게 쉽게 번역이 되는데 접속이 안 되는 사이트도 너무 많고 사이트 자체가 없는 게 너무 많고 네,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장벽이 크더라고요. 국가 보안 등의 문제로 사고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지 않는 그런 특징 이런 것들 감안할 때 우리 선박들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좀 불가피하다고 보였습니다. 중국은 아이스 실크로드 정책으로 알래스카에 5척의 세빙선을 보내서 인근 해역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우리도 정부 채널을 통한 연안국 자료 협조뿐 아니라 그냥 협조를 얻는 거는 그 외교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좀 취약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우리 자체의 기술력으로 좀 네, 실시간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놓은 것 같던데요. 네, 이 중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탐사 세빙선, 네,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위성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좀 길게 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길게 했었고요. 네, 다음 두 번째 안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네, 그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 그 RW라고 부르는 항해구역 제한 특약 보험에 대해서 네, 그 특약 개정의 필요와 그 보험료 절감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네, 북극항로는 통행 구간이 좀 길고 날씨에 따른 변수도 있어서 20일 내외의 기간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2일간의 보험료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운항 경제성 제고에 다소간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 면책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구역 관련해서 우리 정부나 해운협회뿐 아니라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자 이익단체가 힘을 합쳐서 노이즈는 국제 언더라이팅 협회의 개정을 제안하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현재 특약은 20년 전인 2003년에 개정된 버전으로 이제 그 부기 70도 이부 케어 에 대해서 네, 규정을 하고 있고 약간 뭐 예외 지역도 있는데 그 이후로 기후 온난화가 또다시 진전된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75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온난화 상황을 반영해서 좀 더 유연하게 네, 뭐 결빙기랑 해빙기의 차이를 두는 방법도 생각하고 또 한 번 개정된 조항을 재개정하려면 또 시간이 소요되는 점까지 감안해서 보험업계가 워낙 보수적이니까요. 직전 3개년간 해당 구역의 월평균 기온 등을 반영해서 부기 설정선을 기후 변화에 발맞추어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글로비스 항차에 스테나 폴라리스 항차에 탑승을 하셨던 스테나벌크 직원분이 동승하이 하실 때 쓰신 시계 같은 걸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더 북동항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오히려 북극의 생물체들, 북극곰이나 바다표범 이런 사실 환경 걱정이나 그런 생물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쪽으로 올라가니까 오히려 그런 생물이 보이지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런 생물들이 나타났대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린란드 맨 위쪽에 그 북극 대륙에는 그런 생물들이 또 살 수도 있겠으나 그럼 이 환경 문제, 여기 통행하는 환경들에 대한 환경 문제가 그렇게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그 이상으로, 그 정도로 엄청 중요한가? 저는 이거 안 중요하다고 말하면은 정말 크게 욕을 먹을 수도 그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그래서 의문들은 잠깐 들었고요. 네, 네,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의문은 네, 의문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서윤정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아주 네, 청산유수네요. 밖에 감사합니다. 계시나 봐요. 아, 네, 외부에. 잠깐 밖에 아, 예. 있었습니다. 잘 들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추규환 선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 선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제 현재까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 이전까지 쭉 전반적인 통계낸 자료에 의하면은 95% 이상이 원유, 뭐 가스 이런 선박이 일단 운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4, 5% 정도가 벌크선이 운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벌크선은 이제 광석이라든지 이런 석탄이라든지 이런 화물이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컨테이너선은 지금 컨테이너 전용선에 의해서 움직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다음 요 앞에 코스코가 운항한 걸 보면은 재래선에 그 크레인까지 있는 그런 재래선에 온데크만 컨테이너 몇 개 실어가지고 상징적으로 다닌 것 같은 그런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뉴쇼핑이 지금 현재로 1년 중에 한 3개월 정도 운항하고 있답니다. 여름에 한 3개월 정도 운항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도 시험 운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컨테이너 빅3 머스크, MSC, CMA는 아예 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거 아까 지게 김인영 교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또 지금은 미국 제재도 있고 또 하주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어라운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배경, 그 다음에 저는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그런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미래를 선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야 됩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는데 여러 곳에서 자원을 조달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지금 러시아 에너지를 가져온다면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우리한테는 아주 가깝고 효율적인 그런 에너지 수급 자원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다음에 선장으로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장 선언 관련해서는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요. 특히 부득이한 사고 발생 시에 구조 군환 시스템의 확보라든지 선박의 가망성 그리고 안전장비의 가망성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극 항로는 뭐 하나의 기회고 또 앞으로는 지금 특히 한중일이 어떤 여기서 그 허브 포트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금 현재 부산항이 한 270개 그 포트를 이렇게 환적을 하고 있답니다. 일본이 대략 한 56개, 그 다음 러시아가 한 5개, 그 외에 전 아시아 전 포트 이래서 지금 이 준비하는 이것도 결국은 부산항을 북극 항로에 그러니까 북극 항로에 어떤 그 허브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선점하는 그런 준비인데 우리가 이런 북극 항로를 위해서는 특히 핵심적으로 한 7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결빙 해역 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입니다. IMO 폴라 코드, 위성 해빙지도 해석 능력, 또 해빙 시기 파악 등 이론적 지식이 뒷받침이 돼야 하고요. 둘째로는
선박 구조의 확인입니다. 아이스 클래스 등급, 그다음 프로펠러 보호 설계, 배관 보온 등 결빙 환경에 특화된 기술적 요건들이 충족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관과 부속 시스템의 결빙 대응 능력입니다. 특히 발라스트 탱크의 결빙 방지, 가판 장비의 보온 해빙 조치, 위성 통신의 신뢰성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항해 전략입니다. 쉐빙선과의 협조, AIS, VTS 신호 취약성에 대응해야 되고, 극야, 여름에는 또 백야, 항법 등 새로운 항해 기술도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로 선원의 안전관리입니다. 동상, 예방을 위해서 PPE 착용, 또 비상탈출 훈련, 의료장비 확보는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로 해상보험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유빙 충돌 시 기계 결빙 등 특수 리스크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와 구조체계 점검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끝으로 항로운영국의 정책 이해 및 국제협력은 현실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러시아의 허가 절차, 지금 현재로 이 북극 항로를 가려면은 사전에 한 달 전에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허가 절차, 한국 선박의 운항 실적, 국제협약과 제도의 변화까지 파악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의 가치인데요. 북극 항로는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요구하지만 결빙 해역에선 여전히 아날로그 감각이 중요합니다. 액디스, AIS 오류를 보일 수 있는 이 지역에서는 해도 오작성, 시각항법, 비주얼이죠. 관측을 병행하는 항해 전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장의 직관과 경험은 시스템을 보완하고 때로는 생사를 가르는 판단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결빙 해역 항해에 대한 재언을 하면은 미래의 재언을 하면 지금은 북극 항로가 전 세계 해운업계의 전략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기연수원과 같은 전문 교육기관은 이에 맞춰서 북극 항로 항해 과정 등 필수 이수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항해사들이 단지 자동화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복합적 역량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결빙 해역은 기술 이상의 세계입니다. 경험, 판단, 준비, 훈련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어야만 그 바다를 넘을 수 있습니다. 북극의 바람은 잘 알다시피 날카롭고 위험하고 바다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그 항로를 열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저는 그 국회에서 김인영 교수 준비한 걸 발표할 때 국회의원 한 분이 이런 우리가 항로를 준비하는데 한 15년 걸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이런 전문가들이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20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는 한 3개월 기간은 선박이 지금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2035년에서 40년 정도, 그 다음에 북극으로 넘어가는 건 2050년 정도에 이제 좀 더 이어라운드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또 이런 준비를 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미래를 선점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그 두 분 지정 토론자분께서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듣기 좋았습니다. 그 김영 교수님 좀 부과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예, 뭐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특히 그 서현정
그 실무자가 이야기한 이제 보험, 선박보험, 항해 제한 구역을 70도에서 뭐 1도, 2도라도 올리게 되면은 이제 추가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어서 선주들한테 좋은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좀 힘을 모아가지고 잘 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교환 선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북극 항로 개척을 해서 갖춰야 될 아까 7가지 사항인가요? 아주 적절하고 발라스트 탱크가 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제 191강은 10시에 정확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북극회의 제일 인연이 많은 오딘 사장님, 권호익 사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여영 교수님 뭐 감기 드신 모양이죠? 중국에서? 중국에서 강의했습니다. 감기가 드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제 김여영 교수님하고 서현정 변호사님과 추기환 교수님, 선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제 해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한 2012년, 13년부터 야말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러시아를 좀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트페터스부르크 가니까 거기 해도를 파는 뭐랄까 서점 비슷한 해도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하여튼 야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르만스크까지, 그 다음에 베링까지 가는 해도를 다 구해봤어요. 아마 1대 한 5만 분의 1. 왜냐 그러면 이게 아시겠지만 러시아 해안부터 북극해까지는 대륙풍이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거의 200해리까지도 거의 대륙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걸 지나가면 수심이 1000m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시베리안 시 쪽에 가면 베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얕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LNG 캐리어가 보면 2길로 배가 다니는데 11.5m예요. 그런데 저희 야말은 배가 무겁기 때문에 거의 평균 수심이 선수섬이 12m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3m 이상 되는 지점을 해서 항해로를 따라가지고 노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저희 회사 컴퓨터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쉐빙선이 가더라도 베링해를 통과해가지고 야말까지 가려 그러면 어떤 루트를 가야 되느냐. 그 사이에는 해역도 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3m 되는 지도를 다 그렸어요. 그 다음에 야말부터 무르마스크까지. 그래서 아마 해도는 지금 아마 하나오션의 캐비단에 들었을 텐데 그걸 아마 찾아볼 사람도 없고 아마 그런 상황일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야,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일반 상선들은 수심이 그렇게 많이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나막스 같아도 수심이 뭐 따지지만 실제 이 배는 LNG 캐리어니까 물론 화물 비중이 낮더라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부산항부터 예를 들어서 한국의 LNG 터미널부터 해서 야말까지 거리를 계산하면서 어떤 식으로 다녀야겠다. 그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하면 구글 지도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수심은 아니지만 뎁스는 안 나오지만 얕다 깊다는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러시아가 틀림없이 디지털로 해도를 만들었을 거고 이게 액티스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주변 선장님처럼 이게 혹시 만약에 잘못되면 매뉴얼로 아날로그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해도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아마 우리 쪽 해수부나 통해서 러시아 대사관 쪽 가서 빨리 상태에 가가지고 이런 해도집 찾아가가지고 5만 불에 1든 2만 불, 5천 불에 1든 해도를 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럼 우리 또 국가의 자산이 되니까 저 말고 누군가가 해도를 구했을 텐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서 러시아 해도를 다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아까 환적을 말씀하셨는데 김 교수님이 실은 이제 러시아가 대우조선 해양에서 야말 LNG 15척을 하고 난 뒤에 진짜 너무 멀어요. 뭔데 뭐냐면 이게 베링해역을 통과하고 나서 이 오픈시를 오래 달려야 되니까 이때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파워가 한 2배 정도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러시아가 대우조선한테 추가적으로 환적할 수 있는 바지,
FSO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플로팅 스토리지 앤 그 오프로딩, 두 척을 36만 큐빅미터짜리 두 척을 발주를 해서 하나는 캄차카, 하나는 무르만스크에 두고 하기로 했는데, 그걸 다 만들고 난 뒤에 센츄리 터져가지고 그 배를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주장하는 것은 괜히 트럼프가 그 또라이 짓 하지 말고 그 알래스카에서 파이프라인 까지 말고 알래스카 북쪽에 거기에서 그 액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오다가 좀 멀미하면 그때 그 알래스카 서쪽에 환적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반 컨벤셔널로 운항하는 게 굉장히 그 경제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컨테이너 피도 마찬가지로 LNG 환적항 터미널은 36만짜리이기 때문에 18만 두 척이 동시에 그 하이 오프로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척이 그 야말 LNG가 와서 LNG를 오프로딩하면 여기 다시 LNG를 로딩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 두 개를 만드는데 불구하고 아직 운영을 못 하는데 아마 트럼프하고 푸틴이 사이가 괜찮아지면 그게 오프팅 되면 또 더 많은 그 악틱 LNG 엔더 컨벤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예. 어, 네, 그 전영우 교수님, 예, 마감할 시간입니다. 마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김인영 교수님께서 특히 북극 항로 관련해서 그동안에 연구하셨던 해상법, 해상보험, 또 공법인 선박안전법이나 폴라코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번에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숙지하셨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관점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선구자로서 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여러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미리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해 주신 서현정 변호사님, 그리고 추기현 선장님, 특히 선원들의 경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동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이 폴로카도가 발효할 무렵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교육을 받아온 교수들이 있고 교육 과정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스 내비게이터라고 세칭 부르는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런 정도의 교육 과정으로 지금 제공되고 그것이 이제 의무 교육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그 북극 항로라는 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이 적은 이런 곳에 취향하게 될 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역량 강화는 이 향후 이 북극 항로를 대비한 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 준비해야 될 그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토론문도 나중에 좀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시에 그 종료를 할 텐데요.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하면은 한 30년 가는 걸 한다 그럽니다. 근데 연구자들은 한 3년에서 10년. 그런데 비즈니스맨은 지금 당장 써먹어야 됩니다. 이런 그 시간 간격의 차이를 우리 공부 모임에서 조금 감안해서 하면은 우리가 늘 고민하는,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김인현 교수님, 그 다음에 브리핑해 주신 정문기 박사님, 토론해 주신 두 분, 서현정 변호사님, 추기환 선장님, 그리고 저자님들 마무리해 주신 전용훈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식 일정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계셨다가 더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